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핵심 어법 8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46쪽 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훈민정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딱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과 달리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서문에 쓰인 주요 문법과 어휘 같은 것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훈민정음의 28 자무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해서 기본 의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건데요. 자, 매해 나오지는 않고요. 나오면 이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출제 빈도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해가지고요. 당연히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 왜 한국어 음절 같은 경우에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요. 초성, 그 다음에 중성, 종성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초성은 말 그대로 자음에 대응되는 거고요. 중성은 말 그대로 모음에 대응되는 거겠죠. 자, 먼저 초성 한번 보죠. 교재로 같이 볼까요? 자, 초성은요, 크게 기본자, 그 다음에 가획자, 이체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고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이 모양 본뜨는 거죠.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획자라는 것은 기본자의 획을 더한 글자를 뜻하는 거고요.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가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체자는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그죠?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죠. 맨 왼쪽에 이 표 한번 보시면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당시에 훈민정음 제자 당시에 이제 조음 기관, 조음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엄소리는 어금니 소리 해가지고요. 아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혀소리.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리 나는 위치가 어금니, 혀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혀소리는 설음. 그다음에 입술 소리예요. 입시울 소리에서 순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소리 치음이고요. 그다음에 치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소리에서 후음 이렇게 되고요. 먼저 기본자 보면 이렇게 외우세요. 자, 당시의 조음 위치는 아설 순치 후. 그다음에 이 각각의 위치에서 나는 기본자는 가나 맛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설 순치 후 가나 맛있어 해가지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 그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상형해서 기본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 괄호 속에 있는 건 이 위치에서 소리가 날 때 각각의 위치에서 소리가 날 때 본뜬 발음기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왜 쉽게 생각해서 기억 같은 거 발음해 보면요. 기억은요. 발음할 때 물론 기억 하나만 발음할 수는 없고요. 의 같은 거 붙여서 그 해보면 목구멍 안에서 그죠? 혀 뒤가 이렇게 목구멍을 막으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본뜬 게 기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은요. 느 해보면 혀 끝이 윗잇몸 앞쪽에 이렇게 붙으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혀의 모양을 본떠서 니은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입술 소리 미음 같은 경우에 무 해보면 입술이 벌어지는 모양을 본뜬 거고요. 그다음에 이소리 치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왜 스 같은 거 발음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앞니와 그죠? 그다음에 윗니죠. 윗니와 아랫니 이렇게 스 그죠? 가까이 붙은 다음에 혀가 이렇게 가운데 떠서 소리가 나는데 이때 이가 이렇게 맞닿은 모습을 본떠서 시옷을 만든 겁니다. 얘는 입, 그 다음에 시옷은 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는요. 강 했을 때 어때요? 목구멍이 동그랗게 열리죠. 그래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응을 만든 겁니다. 자, 소리 나는 위치에요.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아설 순치 후 그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가나 맛있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자, 니은 같은 거요. 우리 왜 기억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엄소리, 아음, 그러니까 어금니 쪽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지 이것이 어금니의 모양을 본뜬 건 아닙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 쪽에서 소리 날 때 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물론 현대국어에서 기억은요.
연국의 음으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어금니 쪽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획자부터는 쉬워요. 그죠?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죠. 그러면 우리 왜 현대국어의 기본 의문이 다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역에다가 획 더하면 뭡니까? 키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 디귿. 한 번 더 더하면 피읗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미음에다가 획 더하면 위로 비읍, 옆으로 더하면 피읍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시옷에다가 한 번 획을 더하면 지읒, 여기다 또 더하면 뭐 되죠? 치읒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응에다가 획을 한 번 더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얘 이름 뭐예요?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히읗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체자라고 해서 그죠?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계가 세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아음계열의 이체자는 옛니응,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옛니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음에서의 이체자, 설음에서 이체자, 아이고, 설음에서의 이체자 리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음에서의 이체자 반치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여린 히읗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옛니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반치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앞에 우리가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할 때 이 이름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의문이 있죠. 어떤 거 안 쓰이나요? 그죠? 옛니응도 안 쓰이고요. 그다음에 여린이읍도 안 쓰이고요. 반치음도 안 쓰인다는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초성의 기본자는요. 기본 의문은 11글자가 되겠습니다. 11개의 의문이 되어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발음이 되게 애매하죠. 그죠? 여린 이웃은 뭐지? 그냥 이를테면은 여린 이웃은 흐, 히읗은 흐, 뭐 이렇게 이건가? 그건 아니고요. 얘는 주로 문법적인 기능을 했는데 세부적인 기능까지 나오지 않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초성 만들고 나면 당연히 중성 만들어야겠죠. 중성은요. 기본자, 그다음에 초출자, 제출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죠. 중성의 기본자는요. 삼재, 즉 성리학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천지인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고요. 초출자는 이런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 번씩 결합해서 만든 거고요. 제출자는 이러한 초출자에 다시 아래아를 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늘 뭡니까? 옛사람들 하늘 둥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양 분 떠서 아래 아 이렇게 만든 거고요. 땅은 평평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람은 그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을 형상화해서 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동양 철학에서 음양 오행설에 따르면 하늘은 양성이고 땅은 음성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하늘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게 다 이제 양성 모음이고요. 땅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게 음성 모음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한글 속에 훈민정음 속에 우주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추출자 만들어 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 번씩 만든 거 결합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오와 아가 나오는 거고요. 제출자는 한 번 더 더한 거예요. 그러면 오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하면 요, 그 다음에 아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하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 계열 음성에서 만들어지는 초출자 우에다가 아래아 한 번 더하면 우, 그 다음에 한 번씩 더 더하면 유, 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보니까 어때요 이거? 그 우리 왜 그 저기 스마트폰 그죠? 한글 찍을 때 글 쓸 때 천지인 방식이라는 거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지인 방식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찍을 때 이 찍고 아래야 두 번 누르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종대왕께서 디지털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죠? 이런 원리들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뭐 요즘에는 이제 되게 스마트폰에서 자판 누르는 게 편해지기는 했는데 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 이런 거 봤을 때 한글이 굉장히 우수하죠. 디지털 매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국뽕스럽습니까?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왜 그 저기 뭐야 예전에 이제 LG텔레콤 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 누르고 쌍자음 누르면 쌍기억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죠? 자,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종성. 그죠? 자, 초성 중성 만들었으니까 종성에 쓰이는 즉 받침에 쓰이는 음운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또 드러나는 거죠. 종성은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그죠? 종성은
다시 쓴다. 무엇을? 초성을. 이 세종대왕이 이걸 인지를 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강했을 때의 기억과 그 다음에 박했을 때 초성에서 소리나는 기억과 종성에서 소리나는 기억이 의문론상 동일하다라는 인지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요. 그죠? 종성은 이미 만든 초성을 부용 다시 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제자상의 원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받침에 해당하는 글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익혀야 하는 기본 의문의 수가 확실하게 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인데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한참 됐어요. 그 한글 그죠? 훈민정음 익혀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건 아니고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다고 하죠, 그죠? 예전에 친구가 오라고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보다 삶이 되게 행복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늘 경쟁이 치여서는 한국 사회. 그죠? 디지털 매체의 어떤 그 욕과 명예훼손과 이런 것을 치여서는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 그 뭡니까? K-팝 이런 거 열풍이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도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중성의 기본 의문은 모두 몇 개 되는 거예요? 11가 되는 거죠. 그죠?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자, 중성은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왼쪽에 보조단 잠깐 보세요. 보조단 잠깐 보시면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자, 보죠. 훈민정음은 왼쪽에 보조단이요. 왼쪽에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했고요. 1446년에 반포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요.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28자 초성 17, 중성 11에서 28자죠.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낸 판각 원본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요. 문자 훈민정음이 아니고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입니다. 이 국어의 역사와 관련해서 예전에 시험에 나오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문자 자체인 훈민정음이 아니라 훈민정음 제자 원리 등등이 포함된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고요. 책 훈민정음은 다른 이름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문자 훈민정음과 책으로서의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 해례본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건 뭐라고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 아니라 책으로서의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 명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초성 중성 봤는데 선생님 이거 현대국어에 쓰이는 의문 중에 이런 거 지금 안 보이는데요. 쌍기역 이런 것도 지금 표에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이중모음 와 이런 것도 없는데 얘는 왜 없나요? 자, 그게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본 의문이에요. 그래서 초성 17, 중성 11 해가지고요. 총 28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쌍기역이나 쌍디귿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쌍기역은 기역이라는 의문을 옆으로 나란히 쓴 거고 쌍디귿은 디귿을 옆으로 나란히 쓴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응용 의문이 되기 때문에 기본 의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병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으로 나란히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와나 워 같은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얘도요. 이런 거죠. 오에다가 아 결합하면 와가 되고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우에다가 어 결합하면 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 모음들은요. 다른 말로 이제 합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합쳐서 활용을 한 거죠. 이것도요. 기본 의문을 결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응용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의문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현대 국어에서도 그래서 그 기본 의문 했을 때 초성 14 했을 때는요. 그죠? 훈민정음 당시에 제자 당시에 초성 중에서 현대국어에 없어진 3개 빼고 14개고요. 그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도 아래아 빼고 요거 10개가 아야, 어여, 우유, 우유의 이렇게 해서 현대국어에서도 이 책에 따라서 기본 의문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기본 의문 중에서 사라진 4개는요. 그죠? 여린, 히읗,
반지음, 아래아, 옛, 이응 이렇게 네 개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의 기본 의문은요. 훈민정음 28자 중에 그죠? 네 개가 사라진 20넉자가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기본 의문 없어진 순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기억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손가락에 닿으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아우 다 지워졌네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본 의문 중에서 현대국으로 오면서 사라진 네 개의 의문은요. 여린 히읗 그죠? 반치음 아래아 옛 이응인데 옛 이응인데 요거 없어진 순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응 아래야 이렇게 네 개가 사라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의문 중에서 사라진 게 이게 네 개고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죠? 우리 방금 이제 대표 기출 문제에서도 봤던 거지만 요거 순경음 비읍도 현대 국어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쓰지는 않는데 다만 얘는 비읍과 이응을 그냥 위아래로 쓴 거지 이 순경음 비읍 자체가 기본 의문에 속하지는 않죠. 그래서 훈민정음의 28 자모 체계에 이 순경음 비읍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본 의문 중에서 사라진 4개의 의문은 이렇게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응, 아래아라는 거. 사실은 제가 그린 순서가 없어진 순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 의문 중에 없어진 4개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네, 훈민정음 서문 한번 보죠. 그죠?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 창제했을 때 이 훈민정음 창제한 취지, 그다음에 의도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보죠. 읽는 것 좀 이상하죠?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 뭐지 싶겠지만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왜 전 시간에 중세국어 시기에는 받침에서 발음되는 이응은 옛 이응으로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받침에 그냥 이응 쓰인 것은요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 세종 어제 훈민 정음 해가지고요 세종 임금이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대어 풀이는 기본적으로 돼야 해요. 현대어 풀이는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요. 보통은 이제 요즘에 수능 국어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 나오면 현대어 풀이를 밑에 달아주기는 하는데 훈민정음 이 서문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 시험에 나올 때 현대어 풀이 없이 출제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은 하셔야 합니다. 자 가보죠. 나랏 말싸미 우리나라의 말이 균기게 달아 중국과 달라서 중국의 한자와 달라서 그죠? 그 다음에 문자와 중국의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 까닭으로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니루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 우리 초성 17 중성 11 얘기하는 거죠.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리라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3대 정신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의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문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자주 정신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내 일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해가지고요. 제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죠?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 애민정신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쓰면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해가지고요. 실용정신 같은 것도 드러나 있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것들 묻지는 않아요. 다만 현대어 풀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쓰여 있으니까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자, 다만 오른쪽 보조란에 보시면 현대어 풀이 보시고요. 훈민정음 서문의 원문 표기에서 원문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있고요. 세로 쓰기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이 당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문엔. 다만 우리 교재에는 좀 보기 편하시라고 임의로 띄어쓰기해서 가로로 실어 둔 거고요.
자,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문법적인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 갖지는 마세요. 이게 이런 거죠. 이미 우리가 배운 문법 용어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 풀이 해본 다음에 나란히 비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세국어 때 이렇게 훈민정음 서문에 니루고저 같은 경우에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루고자. 그죠? 이렇게 현대국어로 바꾼 다음에 차이점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나란히 비교해 봤더니 어두의 단어 맨 앞에 이에 선행하는 니은이 현대 국어에서는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저라는 어미가 현대 국어에서는 고자에서 어미 모음이 어 계열에서 아 계열로 양성화됐다라는 거. 그죠? 자, 조심하세요. 중세 국어의 이루고자를 니루고조로 썼다라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세국어 표기가 주어져 있을 때 스스로 현대국어로 바꿔본 다음에 문법적인 용어로 해설된 걸 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요 뜻을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 현대국어에서 뜻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이 당시에는 뜻 했을 때 비읍 디귿 해서 단어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 두 개를 썼죠. 이거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배웠었어요. 다만 현대국어에서는 쌍디귿으로 쓰니까 어두자음군이 쓰이지 않고 중세국어 시기의 어두자음군이 이렇게 현대국어로 바꿔보면 된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디라고 중세국어 나와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표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디귿이 지읒으로 즉 현대국어로 오면서 뭐가 디귿이 이 앞에서 지읒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다만 이 당시에 국외음화는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 D라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국외음화가 적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물이라고 했을 때 현대국어에서는 스물 이렇게 쓰잖아요. 뭡니까? 미음 같은 입술 소리 아래 의가 우로 쓰인 거니까 중세에서 현대로 오면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역으로 중세 국어에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설 나와 있는 거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복잡하지 않죠.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의 문법을 되게 세부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안 나온 지 벌써 이제 한 6, 7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 분석과 관련된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문법상의 차이 해가지고요. 중국애라고 했을 때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비교 대상에 과가 붙는데 당시에는 비교 대상 즉 비교 부사격 조사로 애가 쓰였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의 의미상의 차이는 꼭 알아둡시다. 그죠? 이게 어휘 차원으로 응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고 제가 해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은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돼요? 이동된 거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놈이라는 게 이게 이때 이어 적기했다 그랬잖아요. 놈에다가 이가 결합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데 당시에는 보통 사람을 뜻했고요. 지금은 놈 그러면 남자의 낮춤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람 전체를 뜻하다가 남자의 낮춤말로 쓰였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된 거고요.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기억 잘하셨어요. 우리 그 첫 시간에 언어의 역사성 할 때 이 어휘 자체의 의미 변화 양상은 시험에 따로 어휘 차원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여삐 같은 경우에 현대국어에서는 어여쁘게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당시에는 가엾게, 불쌍하게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가엾게, 불쌍하게라는 뜻에서 지금은 예쁘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의미가 이동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훈민정음 서문의 기본적인 현대어 풀이,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물어볼 때도요. 우리 방금 다룬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자 원리 같은 것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복습들 잘 하시고요. 22강 강의는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